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는 우리에게 통찰력이나 예지가 없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유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캐서린의 경우도 그랬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캐서린이 27살이던 1980년이었다. 캐서린은 불안과 공황,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 진찰실을 찾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그런 증상들이 그 무렵 더욱 악화되어 하루가 다르게 정서적 마비와 무기력감이 심해졌다. 캐서린은 겁에 질렸고 눈에 띄게 침울해졌다. 혼돈에 처한 캐서린의 상황과는 반대로 당시 내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에게는 안정된 결혼 생활, 2아이, 화려한 경력이 있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어온 셈이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공부는 늘 우등이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1966년에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면서 전국 우등학생 친목회 회원이 되었고 그 뒤 예일대학교 의학부에서 학위를 받았다. 뉴욕대학교 부설 벨뷰 의료센터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예일대학교로 돌아와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뒤에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2년 뒤 정신양리학 분야를 선도하던 마이애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생물학적 정신의학과 약물남용에 대한 연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로부터 4년 뒤 종신교수가 되면서 마이애미 대학교 부속병원의 정신과 과장을 맡게 되었다. 이때까지 나는 37편의 논문과 책자를 펴냈다. 오랜 기간 연구 생활을 하며 나는 의사이자 동시에 학자가 되었고 내 분야에 관한 한 보수주의라는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부정했다. 몇몇 큰 대학교에서 초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심도 두지 않았다. 모두 억지로 갖다 붙인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캐서린을 만났다. 나는 캐서린의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18개월에 걸쳐 거의 모든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최면요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캐서린은 반복되는 최면 상태를 겪으며 자신의 증상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인이 된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도로 진화한 영적 존재들이 전해주는 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었고 그 존재들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밝혀주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고 캐서린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의 경험이나 지식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내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곳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저 먼 인간 정신의 세계이다. 캐서린은 최면 상태를 통해 전생의 기억이 담긴 잠재의식의 한 부분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며 아니면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즉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모든 인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에너지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과학자들은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정신의 신비, 영혼, 윤회, 전생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해낼 수만 있다면 인류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부산물은 엄청날 것이며 특히 의학, 심리학, 신학, 철학 분야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해독하기 위한 발걸음은 내딛고 있으나 그 진행은 매우 느리며 과학자들과 대중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언제나 변화에 저항했고 새로운 사고의 수용을 거부해왔다. 그 예는 많다. 갈릴레오가 목성에 딸린 위성들을 발견했을 때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이런 위성의 존재가 자신들의 평소 믿음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한 번쯤 관찰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을 살펴보거나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경우이다. 그들은 굳게 눈을 감고 있다. 나는 이 책이 초심리학, 특히 탄생 이전과 사망 이후의 경험을 다루는 분야에 작은아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읽게 될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다.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했지만 덧붙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이런 비정통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데 따르는 직업상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용기를 축적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만큼이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하다가 문득 나의 경험을 글로 옮겨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더는 이 이야기를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는 느낌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얻은 가르침들은 혼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었다. 캐서린을 통해 나에게 온 지식은 이제 나를 통해 나가야 했다. 앞으로 나에게 닥칠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영혼의 불멸과 인생의 참 의미에 관해 얻은 지식을 나누지 않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욕실을 뛰쳐나와 캐서린의 치료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를 잔뜩 챙겨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는 헝가리계였는데 내가 10대 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내가 무슨 일을 앞에 두고 용기가 없어 망설일 때면 늘 이 말씀을 되풀이하시며 사랑으로, 용기로 북돋아 주시곤 했다. 해치워, 해치워. 처음 만나던 날 캐서린은 진홍색 드레스를 입고 초조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호흡이 매우 거칠었다. 캐서린은 이미 20분 전부터 정신과 병동의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되새기며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대기실로 나가 캐서린을 맞았고 우리는 악수를 했다. 불안 때문인지 손이 차갑고 축축했다. 캐서린이 신뢰하던 의사 2사람이 나를 만나보라고 2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권했었는데 이제야 용기를 낸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만났다. 적당하게 자른 금발에 담갈색 눈을 지닌 캐서린은 매력 만점의 아가씨였다. 당시 캐서린은 내가 과장으로 있는 정신과의 실험실 기술요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영복 디자인을 해서 부수입도 올리고 있었다.
나는 캐서린을 진찰실에 있는 커다란 가죽 소파로 안내했고 우리는 반원형 탁자를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았다. 캐서린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던지 조용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캐서린의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이 첫 만남에서부터 캐서린이 어떤 사람이며 왜 나를 만나러 왔는지가 차근차근 밝혀지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캐서린은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에서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 성장했다. 3살 위인 오빠는 매우 활동적인 성격이었고 캐서린으로서는 맛볼 수 없었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캐서린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캐서린은 눈에 띄게 긴장하며 초조해하는 빛을 보였다. 말이 빨라졌고 탁자에 팔꿈치를 기대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캐서린의 삶은 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캐서린은 물을 무서워했고 알약 하나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질식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으며 비행기를 무서워했고 어둠을 두려워했으며 죽음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런 증세는 한층 더 심해졌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 벽장 속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었다. 2~3시간을 불면증에 시달려야 잠이 들 수 있었다. 잠이 들어도 깊지 못해 자주 깨어났다. 어린 시절 캐서린을 괴롭혔던 악몽과 몽유병이 다시 살아났다. 공포감을 비롯한 여러 증세가 점점 압도해 오면서 캐서린은 생기를 잃어갔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캐서린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캐서린처럼 공포감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10수년 동안 치료해 왔기 때문에 캐서린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우선 어린 시절을 캐물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기로 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대개 불안 증세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 캐서린이 질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알약을 삼킬 수만 있다면 안정제도 처방해 주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이 캐서린이 보인 증세를 치료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이었고 나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공포 증세와 불안증을 치료하기 위해 진정제나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데 망설인 적이 없었다. 요즘 나는 이런 약물 치료를 매우 절제하고 있다. 어떠한 약물도 이러한 증세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캐서린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을 치료한 내 경험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제 나는 증상을 억제하거나 잠시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나는 캐서린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했다. 그러나 캐서린은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나는 이러한 억압을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면 요법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진료 기록에 썼다. 캐서린은 공포 증세를 설명해 줄 만한 어린 시절의 사건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 캐서린은 간신히 과거를 더듬어 나가 기억의 파편들을 몇 개 주워 올렸다. 5살 때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밀려 떨어져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전부터도 물만 보면 마음이 불안했다. 11살 때는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세를 보인 일이 있었다. 가정에서마저 고립된 생활을 하던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고 이후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이 일로 캐서린은 크게 겁에 질렸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면서 공포 증세도 곧 사라졌다. 캐서린의 아버지는 오빠가 몇 번이나 술집에서 모셔왔을 정도로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었는데 술이 자꾸 늘면서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우울해져 식구들과 대화를 끊었다. 당시 캐서린은 이런 일이 어느 집에나 흔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 밖의 생활은 좀 더 나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데이트도 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러나 캐서린은 친구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 캐서린의 신앙은 매우 단순하고 확고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와 의식을 따르는 가정에서 자라난 캐서린은 자신이 지닌 믿음의 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게 되며 하느님과 그의 아들이 이러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캐서린의 믿음이었다. 나는 캐서린이 환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권 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인에 관한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도 캐서린은 환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생은 캐서린이 받아온 교육 내용에 지극히 상반되는 개념이었다. 캐서린은 형이상학이나 신비학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다. 캐서린의 신앙은 확고했다. 캐서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과정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한 연구소의 기술요원이 되었다. 전문성을 갖추게 된 캐서린은 오빠가 플로리다주 서구의 항구 도시인 템파로 이사갈 무렵 마이애미로 건너와 마이애미 대학교 부속병원에 자리를 얻었다. 이것이 1974년 봄, 캐서린이 21살 때의 일이다. 마이애미는 작은 고향 마을보다는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캐서린은 집안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일단 만족했다. 마이애미로 옮겨온 첫 해에 캐서린은 스튜어트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내의 2아이까지 딸린 이 유태인은 캐서린이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전혀 달랐다. 성공한 의사였고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둘 사이에 저항할 수 없는 불길이 일었지만 연애는 순탄치만은 못했다. 캐서린을 끌어당긴 그의 알 수 없는 힘은 결국 다시 캐서린의 열정을 식혀버렸고 캐서린은 냉정을 되찾았다. 치료가 시작되던 당시 캐서린은 스튜어트와 6년째 만나고 있었는데 여전히 순탄치 못하면서도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스튜어트는 캐서린을 소홀히 대했고 캐서린은 그의 거짓말과 변명 따위에 화가 나면서도 끝내 그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캐서린은 나를 만나기 몇 달 전 성대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캐서린은 수술 전부터 불안을 느꼈고 그 불안은 회복실에서 깨어나면서 극도의 공포 증세로 치달아 간호진이 진정시키느라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렸다. 퇴원 후 캐서린은 에드워드 풀 박사를 찾아갔다. 에드워드는 캐서린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소아과 의사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마음이 통했고 이내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캐서린은 에드워드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공포증, 스튜어트와의 관계, 자신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에드워드는 캐서린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 캐서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캐서린이 다른 정신과 의사보다도 반드시 나를 만나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캐서린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나는 정신과 과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캐서린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캐서린의 공포증과 공황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외과 과장이었던 프랭크 에커 박사는 캐서린과 허물없는 사이로 가끔 캐서린이 일하는 실험실에 들러 악의 없는 농담을 주고받곤 했는데 그가 캐서린의 우울증과 정신적 긴장을 알아차렸다. 프랭크는 캐서린에게 이유를 물어보려다가 번번이 망설임 끝에 단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연차 조그만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역시 차를 몰고 집에 가던 캐서린을 발견했고 순간 손을 마구 흔들어 차를 세우고는 소리를 질렀다. 당장 와이스 박사를 만나봐요. 지금 당장. 외과 의사들이 종종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날은 프랭크도 자신의 감정적인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고 했다. 캐서린의 발작적 공포증과 불안 증세의 횟수와 지속 시간은 점점 늘었고 2가지 악몽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다. 하나는 차를 몰고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강물로 곤두박질 쳐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쩔쩔매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캄캄한 방에 갇혀 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곤 하는 꿈이었다. 마침내 캐서린은 나를 찾아왔다. 캐서린을 처음 만났던 순간에는 내 삶이 완전히 뒤집힐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고 탁자 건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가씨가 나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리라는 건 역시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